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더리움스 라스트 댄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내용과는 살짝 무관한 제목인데 목차를 보시면 발표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이스드 롤업이 무엇인지,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베이스드 시퀀싱의 구현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에서 말씀드린 방법에 한정하여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베이스드 롤업과 베이스드 시퀀싱이 이더리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고, 리허설 때 피드백이 이해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많아서 저희가 초반 개념 설명 부분을 정말 많이 늘렸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베이스드 시퀀싱과 저희의 솔루션을 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베이스드 롤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프리컨퍼메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 매우 친숙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이 실제로 도착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자신의 요청이 완료될 것이라 신뢰하며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것이 사전 약속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건에 대입해 본다면 소비자가 비용을 징수하고 프리컨프를 제공을 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블록체인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검증자나 블록 생성자와 같이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사람이 프리컨프의 공급자가 되어 트랜잭션 실행이 필요한 주체, 즉 입찰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컨퍼메이션의 개념은 이더리움에 새로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여러 블록체인에서도 그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비트코인 캐시로 소액 결제의 경우 제로 컨펌, 즉 컨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용할 경우 6번의 컨펌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롤업의 중앙화된 시퀀서 또한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퀀서는 크게 트랜잭션의 순서를 결정하고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트랜잭션을 DA 레이어에 제출하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시퀀서가 롤업의 트랜잭션을 수집해 나중에 레이어 1 이더리움 블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전 약속인 프리컨프를 주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롤업이 이처럼 독자적으로 시퀀서 셋을 구축해 트랜잭션을 처리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트랜잭션이 레이어 1 이더리움 블록에 포함되기 이전에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UX 관점에서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화된 시퀀서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단일 장애 지점이라는 점입니다. 단일 시퀀서 시스템에서는 시퀀서가 중앙화된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시퀀서가 중단되면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월 9일 아비트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시퀀서에 장애가 발생해서 약 10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검열 저항성 문제입니다. 시퀀스는 특정 종류의 트랜잭션이나 특정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의도적으로 트랜잭션 배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행하여도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퀀서가 악의적으로 트랜잭션 순서를 재조정하거나 프리컨프와 다른 내용의 배치를 레이어 1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더리움에서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 롤업을 택한 이유는 이더리움의 보안을 상속받으면서도 저렴한 가스비와 높은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화된 롤업은 이더리움의 보안을 완전히 상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라이브니스 또한 이더리움에 의존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앙화된 시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화된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은 탈중앙 공유 시퀀서 셋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롤업들이 시퀀서를 공유하며 시퀀싱 책임을 다수의 노드들에게 분산시켜 탈중앙화에 도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새로운 주체를 참가시켜야 하는 한계와 함께 복잡한 확인 메커니즘의 설계와 노드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합의 비용도 기존 단일 시퀀서보다 높아진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새로운 주체를 도입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기가 어려우니 기존 인프라를 사용해보자는 접근 방식이 베이스드 롤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드 롤업은 사실 2021년 1월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러한 구조를 완전한 무정부 상태라고 묘사하며 여러 롤업 블록이 동시에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가스와 리소스가 낭비될 위험이 있는 구조라 보았고 그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PBS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2023년 3월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인 저스틴 데리크에 의해 구체화되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베이스드 롤업은 롤업 네트워크의 시퀀싱이 레이어 1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시퀀싱 구조인 베이스드 시퀀싱을 이용한 롤업입니다. 자체 전용 시퀀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대신 기존 레이어 1의 주체들에게 시퀀싱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베이스드 롤업과 베이스드 시퀀싱 모두 이 정의를 이용하여 발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 롤업을 채택 중인 타이코의 구조를 통해 베이스 롤업에서 블록 빌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2 프로포저는 사용자로부터 트랜잭션을 수집하여 이를 블록으로 생성한 뒤 이 블록을 타이코 레이어 1 컨트랙트를 통해 레이어 1에 제출합니다. 이때 프로포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받은 블록을 MEV 부스트의 빌더가 이더리움의 트랜잭션과 레이어 2 블록을 포함하는 번들을 담은 레이어 1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때 빌더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제한한 블록 번들을 먼저 포함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레이어 1 블록은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전달되어 블록이 제한되고 이더리움에서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후 타이코 클라이언트는 레이어 1 블록에서 확정된 레이어 2 블록의 정보를 받아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레이어 2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베이스드 롤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더리움의 인프라에 의존함으로써 이더리움과 동일한 라이브니스를 상속받습니다. 현재 롤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퀀서, 단일 시퀀서에 이상이 있을 때 라이브니스가 저해되지만 베이스드 롤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럴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퀀싱하는 주체가 레이어 1 프로포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탄조정황성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별도의 레이어 2 토큰이 필요 없어지므로 법률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구조가 간단합니다. 기존 롤업은 중앙화된 시퀀서를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베이스 롤업은 그럴 필요가 없이 매우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롤업에서 파생된 MEV가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으로 흐를 수 있게 돼서 이더리움의 경제적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롤업 입장에서 보안 분산화를 대가로 자체 체인의 MEV를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하지만 롤업은 현재 MEV를 추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EIP 1559 기본 수수료와 같은 레이어 2 트랜잭션의 기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베이스 롤업에 문제가 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롤업은 독자적으로 롤업의 MEV 수익을 추출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롤업이 트랜잭션의 순서를 보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시퀀싱의 유연성이 감소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드 롤업은 앞서 설명드린 중앙화된 시퀀서 셋을 탈중화시켰지만 프리컨퍼메이션을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시로 타이코의 블록을 보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매 블록마다 블록의 형태로 자체 L2에서 만든 블록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더리움의 자체 블록 타임인 12초 이내로 타이코의 블록 타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권한이 레이어 1의 주체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프리컴프를 주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최소 12초 동안 자신의 트랜잭션이 담길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하며 해당 트랜잭션이 바로 다음에 레이어 1 블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2배 이상인 24초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즉 탈중앙성은 챙겼으나 UX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면 될까요? 바로 레이어 1의 주체들이 주면 되겠죠. 그 개념이 바로 2023년 11월 저스틴 드레이크가 제안한 베이스드 프리컨퍼메이션입니다. 중앙화된 시퀀서가 주는 프리컨퍼메이션의 이점을 훼손하지 않은 채 레이어 1의 프로포저가 레이어 2 트랜잭션 순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공자는 프리컨퍼메이션이 주어진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주체는 미래의 레이어 1 블록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가 있어야 이거에 담길 것이라는 프리컨퍼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제공자가 입찰자에게 약속한 프리컨퍼메이션 조건을 중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슬래싱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저스틴 드레이크는 베이스드 프리컨퍼메이션을 소개하며 아이겐레이어 스타일의 리스테이킹 구조와 슬래싱 구조를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프리컨퍼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오프체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채 프리컨퍼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자신의 레이어 2 트랜잭션이 레이어 1 블록에 포함되기 이전에 트랜잭션이 확정될 것이라 보장받을 수 있는 프리컨퍼메이션을 받을 수 있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어 1 주체들이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려면 복잡한 조율과 잠재적인 슬래싱 위험이 수반되게 됩니다. 특히 프로포저가 잠재적인 위험과 슬래싱을 감안하고 프리컨퍼메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동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커밋 부스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커밋 부스트는 앞서 설명드린 프리컨퍼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 레이어 1 블록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고 팔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존 MEB 부스트는 바로 다음에 생성을 된 레이어 1 블록 공간 전체에 대한 옥션인데 이거와는 살짝 다른 개념의 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밋 부스트는 사실 MEB 부스트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미들웨어입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생성할 블록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걸 수 있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커밋 부스트를 프리컨퍼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표준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커밋 부스트의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클라이언트는 이더리움의 합의 클라이언트이고 키 매니저는 암호화된 키를 안전하게 생성,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 혹은 서비스입니다. 가운데가 커밋 부스트의 미들웨어입니다. 커뮤니티 빌트인 모듈을 통해 프로포저는 커밋먼트를 만들 수 있고 프로포저 커밋먼트 프로토콜의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용하여 프리컨퍼메이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이널 API는 모듈이 커밋먼트에 대해 올바른 서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키 매니저를 이용하여 도와주는 API입니다. 사이너 API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원하는 각 프리컨퍼메이션에 대해 등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커밋을 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됩니다. 합의 클라이언트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이를 미들웨어로 사용하면서 목적에 맞는 프리컨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모듈은 커밋 부스트를 이용하여 프리컨프를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의 예시이고 인클루전 리스트, 파셔블록 옥션이나 블록 스페이스나 블록에 대해서 선물 시장 등을 이걸 이용해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커밋 부스트를 활용한 옥션 방식은 미래의 블록 공간을 사고팔 수 있지만 일반적인 레이어 1 트랜잭션만으로 이 시장이 이루어진다면 MEB 부스트 방식에 비해서 높은 수익을 낼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션 방식의 수요층과 활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롤업이 베이스드 시퀀싱 구조로 이 옥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롤업은 이더리움의 보안에 의존하므로 롤업의 트랜지션 배치와 스테이트를 올릴 미래의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추출되지 않고 있는 레이어 2 MEB 수익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롤업은 커밋 부스트를 이용한 미래 블록 옥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사용자이며 앞서 설명된 커밋먼트 부스트를 적절히 활용하면 블록 빌더가 제공하는 프리컨퍼메이션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프리컨퍼를 제공하는 베이스드 시퀀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롤업에 집중하여 베이스드 시퀀싱의 구현 방법 3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스틴 드레이크가 제시한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 레이어 1 프로포저가 레이어 2 트랜잭션의 순서를 결정하고 레이어 2 블록을 빌딩하며 사용자에게 프리컨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래의 레이어 1 블록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레이어 1 프로포저의 프리컨퍼메이션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의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참여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직접 롤업의 블록들을 시퀀싱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 1 프로포저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초적이며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비탈릭이 중요시 여긴 이더리움 밸리데이터의 탈중앙화를 위해서는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많은 역할이 가중되면 안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나온 방법이 바로 서드파티가 레이어 1 프로포저 대신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는 방법입니다. 롤업의 트랜잭션에 대해 이를 시퀀싱하는 외부 엔티티가 존재하고 사용자들은 이로부터 프리컨펌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제3자는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시퀀싱해서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현재 타이코가 시도하고 있는 프리컨퍼메이션의 제공 방식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데 같이 영상 확인해 보시면서 발표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코는 헬더라는 이름의 테스트넷에서 프리컨퍼메이션을 적용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트랜지션을 보내면 12초가 아닌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코가 서드파티인 아이겐레이어 ABS를 사용해서 레이어 1의 블록이 제출되기 전에 유저들에게 프리컨퍼메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드파티가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도록 하는 방식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보고 갈게요. 이렇게 트랜잭션을 보내면 기존에는 12초를 기다려야 상태가 업데이트 되는데 트랜잭션을 보내자마자 이렇게 바로 상태가 업데이트 돼서 사용자에게 제출이 됩니다. 제공이 되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UX를 훨씬 개선시킨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이어서 하면 이 방식은 디센트럴라이즈 시퀀싱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 시퀀싱은 다음과 같이 보통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프로토콜에 참여하기로 하는 엔티티들이 모인 어설터 집합이 있고 이 중에서 정해진 메커니즘에 따라 롤업 트랜지션을 시퀀싱한 프로포저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프로포저는 롤업 블록을 시퀀싱하고 이 결과를 어설터 집합과 합의한 뒤 사용자에게 프리컨퍼메이션을 주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시점이 되면 이를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는 탈중앙화 시퀀싱이지 베이스드 시퀀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제공받는 프리컨퍼메이션은 구현 방식에 따라서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주는 프리컨퍼메이션보다는 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시퀀싱을 하지 않고 제3자인 서드파티가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센트럴라이즈 시퀀싱 방식에서 만약 어설터 집합이 모두 레이어 1 프로포저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시퀀싱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베이스드 시퀀싱이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레이어 1 프로포저에 추가적인 경제학적 보안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 1 프로포저들은 아이겐 레이어와 같은 리스테이킹을 통해 프로토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베이스드 시퀀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시퀀싱 방식은 비딩, 어사이먼트, 시퀀싱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비딩 페이지에서 에스프레소에 참여하는 레이어 1 프로포저들은 레이어 2의 시퀀싱 권한을 얻기 위해 티켓을 구매합니다. 다음 단계인 어사이먼트 페이지에서 티켓 홀더 중 랜덤하게 여러 레이어 2를 시퀀싱할 수 있는 프로포저를 선정하게 됩니다. 비딩 페이지는 미리 지정된 레이어 1 타겟 블록보다 최소 32블록 전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이 타겟 블록은 레이어 2 트랜잭션들의 시퀀싱 결과를 제출할 레이어 1 블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사이먼트 페이지입니다. 앞선 단계의 티켓 중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레이어 2 시퀀싱을 진행한 프로포저를 선정합니다. 이를 컴비네터리 로터리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티켓은 고정된 가격을 갖고 있어서 돈이 많으면 프로포저로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티켓 추첨의 랜덤성에 의해 돈이 많다고 무조건 프로포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된 프로포저는 시퀀싱 페이지에 도입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포저는 여러 롤업들의 트랜지션을 시퀀싱하고 이 결과에 대해 레이어 1 프로포저 셋과 합의합니다. 에스프레소는 빠른 합의를 위해 핫스타프 합의 알고리즘을 수정한 핫샷 파이널리티 가젯을 이용하고 여기서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프리컨퍼메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타겟 블록이 되면 프로포저는 이를 레이어 1에 제출합니다. 이때 에스프레소는 독특하게 타겟 블록의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시퀀싱 권한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Right of First Refusal이라고 하는 ROFR이라고 합니다. 타겟 블록은 슬롯 권한이 있는 레이어 1 프로포저는 어사이먼트 페이지에서 시퀀싱 권한을 받은 프로포저가 결정되면 그 프로포저의 권한을 그 프로포저가 제시한 비드보다 더 높은 비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어 1 라이브네스 보장과 더 높은 수준의 레이어 1과 레이어 2 간의 컴퍼서빌리티를 위해서입니다. ROFR을 사용하는 프로포저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블록을 모두 같이 찍기 때문에 레이어 1과 레이어 2 간의 크로스체인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3자가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는 베이스드 시퀀싱의 방식으로 에스프레소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에스프레소는 그럼에도 베이스 시퀀싱이라고 분류하기엔 레이어 1의 라이브네스를 100% 상속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시스템은 레이어 1 프로포저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핫샷 합의자들의 참여 합의에 의해서 에스프레소 블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이는 에스프레소의 자체적인 경제 보안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프레소는 그냥 참여자들이 레이어 1 프로포저들인 탈중앙 공유 시퀀스와 동일한 구조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에스프레소의 메커니즘에서는 레이어 2 블록의 시퀀싱 권한을 레이어 1 프로포저들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데 이는 레이어 1 프로포저가 레이어 2 블록의 MEV를 추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에스프레소의 시스템에 옵트인하는 레이어 1 프로포저들은 이전처럼 수동적으로 블록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고 MEV 추출과 같이 각자만의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액티브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레이어 1 프로포저의 로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더리움과 비탈릭 부테린은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레이어 1 프로포저의 로드를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다다음 업데이트인 오사카 업그레이드에 들어갈 예정인 버클트리는 솔로 스테이커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이더리움 블록을 검증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피처입니다. 즉 에스프레소는 이더리움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 방식으로 베이스드 시퀀싱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의견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스페셜라이즈드 엔티티로 하여금 프로포저의 역할을 하게끔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EV 부스터와 같은 구조를 에스프레소에 도입해서 레이어 2의 빌딩 권한을 뽑는 로터리의 대상을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아닌 MEV 부스트의 빌딩 역할을 맡은 빌더에게 판매한 후 이들이 시퀀싱을 진행하여 이를 레이어 1 프로포저로 구성된 파이널리티 가젯에 넘기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사용한다면 기존 레이어 1 프로포저들에게 높은 로드가 가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에스프레소의 방식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제3자에 의한 프리컨퍼메이션에 소개해드렸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구현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빌더가 시퀀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빌더가 레이어 1 프로포저 그리고 롤업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하는 데리베이티브스 마켓을 이용하여 프리컨퍼메이션의 확정성을 높입니다. 프로포저와는 선도 계약을, 롤업과는 수합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후 이 계약들을 바탕으로 빌더는 사용자에게 프리컨퍼메이션을 제공하고, 제공하는 프리컨퍼메이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유지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제시한 것은 라디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각 계약에 대한 설명도 라디우스의 구현 방식을 바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선도 계약은 빌더가 미래 레이어 1 블록의 권한을 갖고 있는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해당 블록의 빌딩 권한을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빌더는 미래 레이어 1 블록에 대해 빌딩 권한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수합 계약은 빌더가 앞선 선도 계약에서 구매한 레이어 1 블록 공간의 일부 혹은 블록을 롤업의 레이어 2 블록 시퀀싱 권리와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미래의 레이어 1 블록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레이어 2 MEV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미래의 레이어 1 블록 빌딩 권한이 있는 빌더가 롤업의 블록을 직접 시퀀싱하게 되면서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직접 롤업의 블록을 시퀀싱하는 것만큼의 프리컨퍼메이션에 대한 확정을 유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제3자가 프리컨퍼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제3자에 의한 프리컨퍼메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서드파티를 MEV 추출에 전문성을 가진 주체인 MEV 부스트의 빌더와 롤업 자체로 한정지었고, 선도계약과 수합계약을 통해 빌더와 롤업이 미래 레이어 1 블록의 시퀀싱 권리를 미리 갖기 때문에 프리컨퍼메이션에 대한 더욱 강한 확정을 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더와 데리베이티브스 마켓을 이용한 베이스 시퀀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 블록의 가치를 추정한다는 리스크는 빌더에게 전가됐을 뿐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빌더와 레이어 1 프로포저의 유입 동기를 약화시킵니다. 롤업의 입장에서도 현재 자체 체인의 MEV를 추출하지 않고 있을 뿐, 이는 롤업이 미래에 추출할 수 있는 포텐셜한 수익원입니다. 해당 권리가 모두 빌더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롤업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블록 가치 산정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저희가 제작한 2023년 10월부터 오늘부터 4일 전인 7월 31일까지 블록 210만 개에 대해 최대 비딩 가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각 가격 범위의 비딩이 얼마나 자주 최종 가격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확인 결과 선정되는 비딩 가격의 평균은 0.1이더 정도이지만 중앙값은 0.05이더 부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CV는 13.5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한 번 한 번의 블록의 가치가 튈 때 평균이나 중앙값보다 훨씬 차이가 나는 실제 가치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끔 한 번씩 경매에 선정돼서 빌딩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균일하지 못한 블록의 가치 분포는 매우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블록을 사는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방식의 구현 방법과 한계를 알아봤는데, 각각의 구현 방법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직접 롤업의 시퀀서가 되어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며, 이 방식을 사용하는 롤업은 이더리움의 라이브니스를 100%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프로포저에게 요구되는 리소스를 증가시켜 이더리움 자체의 탈중앙화를 저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에스프레소와 같이 레이어 1 프로포저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이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블록체인들의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현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요구되는 리소스를 증가시키고 이더리움의 라이브니스를 100% 상속받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방식은 빌더가 레이어 1 프로포저와 롤업과 각각 선도계약과 수합계약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롤업의 트랜지션을 시퀀싱하여 사용자에게 프리컨퍼메이션을 주는 구조입니다. 빌더는 레이어 1 블록 빌딩 권한을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위임받은 주체이므로 프리컨퍼메이션에 대해 더욱 강한 확정을 줄 수 있고, 롤업은 이더리움의 라이브니스를 100% 상속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 블록 가치에 대한 리스크를 선도계약의 참여자인 주체인 빌더와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주요 구성원들의 참여 요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베이스드 시퀀싱의 정의와 각각의 구현 방법 및 한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구현 방법 및 한계에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빌더가 시퀀싱을 해주는 베이스드 시퀀싱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구조를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제안하기에 앞서서 빌더가 시퀀싱을 해주는 베이스드 시퀀싱 구조에서 핵심 참여자들의 수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참여자들이 MEV 부스트의 기존 옵션 대신 이 방식에서 사용하는 데리베이티브스 마켓을 활용한 커밋 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수익성을 원할 것입니다. 이에 각 참여자들이 바라는 점은 다음 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 1 프로포저의 입장에서 선도 계약으로 받는 비딩이 미래에 해당 프로포저가 레이어 1 블록에게 주어질 최대의 비딩 값인 맥스 비딩보다 크길 원할 것이고, 빌더의 입장에서는 추출하는 L2 MEV 수익이 선도 계약의 비딩에서 미래에 주어질 맥스 비딩을 뺀 것보다 크길 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롤업은 빌더가 추출하는 L2 MEV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실 데리베이티스 마켓과 커밋 부스트는 MEV 부스트에서 레이어 2 MEV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시장의 전체 수익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빌더와 레이어 1 프로포저가 리스크를 느끼는 이유는 모든 옥션과 시장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특정 블록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한 번 한 번에 대해 잘못된 비딩을 하는 것이 아까 보여줬던 그래프와 같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이 시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감당하면 어떨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는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프로토콜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 구조를 제안합니다. 프로토콜은 자체 토큰을 통해 각 주체가 MEV 부스트에 비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그 대신 레이어 2 MEV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합니다. 더불어 손실을 판단하여 보험금 지불을 위해 필요한 미래 레이어 1 블록 가치 지표인 선도 계약의 비딩 프라이스를 프로토콜이 직접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프로토콜은 MEV 부스트에 비해 레이어 2 MEV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레이어 1 프로포저와 빌더는 미래 가격 예측에 대한 리스크 없이 기존 MEV 부스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어 2 롤업의 경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수합 계약에서 빌더와 레이어 2 MEV의 빌더로부터 레이어 2 MEV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해당 조험 구조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조사한 데이터는 앞에서와 같이 2023년부터 3년 10월부터 7월 31일까지 총 210만 개의 블록을 참조했고, 각 블록의 예측 비딩 가격은 해당 블록의 1F 그 이전 블록의 비딩 가격으로 산정하여 매우 단순하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프로토콜이 예측한 미래 레이어 1 블록 가치에 대해 각 블록에 대해 보험비 지급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한 비딩 프라이스가 실제보다 작아서 레이어 1 프로포저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보험금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예상한 비딩 프라이스가 실제보다 크고 이 차이가 레이어 2 MEV 수익으로도 충당이 안 돼서 빌더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빌더에게 보험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추출하는 L2 MEV가 많아질수록 빌더에게 보험금을 지출한 경우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지출하는 보험금의 총량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프로토콜이 최소한으로 징수해야 하는 레이어 2 MEV 비율을 확인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계약된 하나의 레이어 1 블록에 대해 주어진 기간 동안 최소 0.09이더 이상의 레이어 2 MEV를 추출 가능하다면 보험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레이어 2에서 추출할 수 있는 MEV의 양이 늘어날수록 징수해야 하는 최대 피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그래프는 빌더에게만 피의 일부분을 추출할 때의 최소 비용이므로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도 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피를 추출한다면 여기서보다 50% 정도 더 낮은 레이어 2 MEV 커트라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지금은 보험 구조의 핵심인 특정 블록에 대해 비딩 가격 산정을 단순히 1F 그 이전 블록의 비딩 가격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가격을 더욱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낮은 레이어 2 MEV 커트라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선도 계약에서는 슬롯에 대한 전체 공간을 사는데, 이를 블록 스페이스로 한정지어서 블록 프리컨퍼메이션만 진행한다면 레이어 1 블록 가격 예측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당연하게도 레이어 2 MEV 추출량이 시장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빌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보험을 통해 MEV 부스트만큼의 수익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롤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레이어 2 MEV의 양은 빌더가 시퀀싱을 하는 베이스드 시퀀싱 구조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런 빌더의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해 수합 계약에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빌더들도 수합 계약에 참여한 롤업의 블록을 계속 빌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빌더는 빌딩 내역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어뷰징한 빌더가 보험을 이용하여 프로토콜의 토큰을 수령하고자 할 때 일종의 챌린징을 이용하여 이를 잡아내고
보험 보상의 일부를 가져가게 해서 이런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일종의 보험 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사기 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 2 MEB 수익의 추출은 빌더뿐만 아니라 롤업에게도 수익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빌딩을 하여 MEB 양을 증거로 게시한다면 빌더 입장에서도 추후 스왑 컨트랙트에서 자신이 선정되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블록을 지속적으로 빌딩하는 것은 기존의 MEB 부스트와도 비슷한 구조로 빌더는 큰 부담 없이 리소스가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블록들의 빌딩에만 참여하면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저항하는 리스크를 나누고 보다 정확한 포워드 비딩 프라이스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프로토콜이 모든 보험의 책임을 감당하기 벅차다면 프로토콜의 입장에서는 자체 토큰 스테이킹 풀을 기반으로 보험 지급에 대한 리스크를 유저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풀의 수익은 보험의 담보로 프로토콜이 받는 레이어 2 MEB 수익을 배분한다면 리스크도 설정할 수 있고 자체 토큰의 사용처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험 구조에서 프로토콜의 핵심 역할은 포워드 비딩 프라이스의 산정을 위해 미래 블록의 맥스 비딩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포워드 비딩 프라이스와 맥스 비딩 프라이스가 같아질 때 모든 구성원이 MEB 부스트 이상의 수익을 받아서 만족하면서도 프로토콜이 최대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과도하거나 과소한 포워드 비딩 프라이스를 산정한다면 프로토콜이 빌더와 레이어 1 프로포저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 손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포워드 비딩 프라이스를 찾기 위해 미래의 이더리움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배포해서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를 발전시키고 있는 AI 프로젝트인 알로라의 예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프로젝트가 협업을 해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프로토콜과 비슷한 방식으로 포워드 비딩 프라이스 예측을 위해 모델과 네트워크를 배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팬케이크 수합에서 진행했던 30초 후의 비트 가격에 대한 롱숏과 같이 미래의 실제 맥스 비딩 프라이스를 이용한 롱숏 도박이나 선물 시장들을 만들어서 토큰의 활용처나 그런 것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44번 슬라이드 보면 그 이제 그래프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 그 2023년 7월 1일부터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저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깃허브에서 그 MEB 부스트에서 맥스 비딩 프라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쭉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일단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레이어 1 블록이 얼마만큼의 비딩 프라이스로 이게 가격이 매겨졌는지를 확인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실제 비딩 가격이랑 예측한 비딩 가격이랑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 예측되는 비딩 가격 자체는 해당 블록보다 32 한 에포크 이전의 블록의 최대 비딩 가격으로 예측을 해서 이 차이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기 X축이 이제 L2 MEB 밸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그 통계적으로 낸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통계적으로 된 상관관계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차입 6페이지에서 보험 구조에서 빌더의 어뷰징을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빌더가 할 수 있는 어뷰징은 어떤 구체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잖아요. 그 이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도 더 있나요? 빌더가 할 수 있는 것들? 빌더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실 지금 이게 라디우스의 구조를 참고한 거기 때문에 빌더가 레이어 2에서 하는 역할은 다음 블록의 그 위쪽 슬롯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블록에 대해서 백러닝 MEB를 추출할 수 있는 역할을 여기서 빌더가 맡게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고 다른 어뷰징은 크게 생각한 게 없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에서 커밋부스트 시장 자체가 레이어 2 MEB라는 추가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출되지 않는다면 그냥 미래 블록 가격 예측에 대한 리스크만 남아있는 옵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기 증명을 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 증명이라고 하셨는데 사기 증명이 어떻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왜냐면 사기 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거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음을 증명하는 거는 사기 증명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음을 증명한다기보다는 보험을 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사실 너가 이렇게 했으면 이걸 안 받아도 됐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저희가 원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 블록이 생성되면 그 블록 다음 블록에 대해서 위쪽 슬롯에 어떤 트랜지션을 채워 넣으면 이거에 대한 백러닝을 얼마만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수합 계약에서 선정되지 않는 다른 빌더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프체인이든 이 프로토콜이 만들어낸 온체인이든 계속 게시를 해준다면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너가 선정된 빌더가 이렇게만 했으면 너희는 충분한 MEV 수익을 추출할 수 있었어 이 정도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그 보험료를 모아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이런 어떤 사고가 뭐 얼마나 그러니까 사고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자기가 원했던 만큼 MV를 못 받는 상황. 그럼 그걸 얼마만큼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으세요? 우선 그 레이어 2 MEV가 전체가 얼마만큼 추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작년까지만 연구가 되어 있어서 최근 데이터는 사실 찾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와 같이 얼마만큼의 MEV를 추출할 수 있을 때 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지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때 결과가 지금 되게 나이브하게 본 결과 0.09 정도가 나왔고 아마 저희가 추후 게시할 미디엄에서는 그 블록 가격 예측을 좀 회귀 분석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만큼을 했을 때 블록 차이가 이만큼 나서 이 레이어 2 MEV를 최소한으로 추출해야 되는 이 정도 양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이어 2가 현재 얼마만큼의 MEV를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고 작년 논문에 의하면 레이어 1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라고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험사를 운영하는 주체들한테 피를 줘야 되는, 그러니까 피를 줘야 되는 주체가 또 생긴 거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떤 사실 피를 제공하는 거는 이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운영하는 주체고 그래서 이제 그 주체들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불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어 2 MEV를 어느 정도 징수를 했을 때 이게 모든 구성원이 만족을 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게 이 그래프이고 이때 징수해야 되는 최대 피 조건이 Y축입니다. 추가적인 이득을 봤을 때 사실 100% 추가적인 이득을 징수를 하더라도 빌더와 레이어 프로포저 입장에서는 MEV 부스트만큼의 수익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만족을 할 것 같고 이만큼의 피를 징수를 한다면 이거 보험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보험 유지가 되려면은 제가 보험비를 내는데 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는 비용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원래 보통은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나는데도 보험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어떤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는데 얘가 잘못해서 얘한테 보험금을 주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보험을 제가 팔아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프로토콜들한테. 근데 이제 그 프로토콜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보험 안 들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잘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만하려면은 이게 그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운 게 될 것 같아요. 그 매저를 하는 게. 일단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블록에 대해서 평균 비딩 가격이 0.1이던데 최빈 값을 보면 0.05이더거든요. 중앙값이랑 그걸 보면. 근데 이게 CV 값이라는 게 평균의 표준편 차이거든요. 이게 1 정도일 때 비교적 정밀하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값이 1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인데 지금 0.1이더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에 걸렸을 때 이때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평균이 0.1이라서 0.1로 비딩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보니까 막 사실 알고 보니까 12도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런 걸 해지하기 위해서 방금 선도계약이나 이런 게 이미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리스크를 이미 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그 어떤 보험으로 다시 한번 그 리스크를 또 한다는 게 좀 뭔가 매력적일까에 대한 이야기죠. 선도계약과 소합계약은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도계약과 소합계약은 그냥 새로 이 선도계약과 이 수합계약으로 그런 이제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상품으로 그러니까 보험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뭐 이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네, 그럼 미디엄 할 때 같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레이어 1 프로포저가 미래 시점의 블록을 어떻게 현재 시점에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뭐 20번 뒤에 블록에 대해서 공간을 프로포저가 확정을 해줬는데 그때 뭔가 블록의 트랜잭션을 못 담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지 일단 이거 하나가 궁금합니다. 우선 레이어 1 이더리움 상에서 한 에포크 단위가 있는데 에포크가 32블록이거든요. 근데 다음 에포크 블록에 대해서 각각의 블록이 누가 그 블록을 상담할지에 대한 정보가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일단 알 수 있고 그 레이어 1 프로포저가 결국 이 계약을 했는데 올리지 못한 경우에 대한 거를 어떤 용어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사실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리스테이킹과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레이어 1 프로포저의 자금을 묶어놓고 그게 제대로 도달이 못했을 때 슬래싱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아까 구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구조가 레이어 1의 프로포저가 그 레이어 1의 블록 프리 컴피메이션하고 레이어 2 롤업의 블록 컴피메이션 두 가지를 하는 게 뭔가 첫 번째 구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만약에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뭔가 네트워크에 업데이트 같은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의 기존 이더리움 구조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가능할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 주로 논의되는 거는 이더리움 내 체인지 없이 MEV 부스트나 혹은 아이겐 레이어 같은 오프체인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총 세 가지 구조 제안 주셨는데 세 가지 다 별도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없이 구현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단순한 질문인데 그 베이스드 롤업이랑 베이스드 스퀀싱이랑 차이점을 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혹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그냥 베이스로 그냥 저희가 매우 단순하게 정의를 했는데 베이스드 시퀀싱은 롤업의 트랜잭션들을 시퀀싱하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시퀀싱하는 주체가 레이어 1 프로포저가 되는 것이 베이스드 시퀀싱이라고 했고 이 베이스드 시퀀싱을 이용한 롤업을 베이스드 롤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할 거 있어요? 그럼 그 말씀하신 베이스드 시퀀싱의 정의에 따르면 제3자가 개입되는 순간 그건 베이스드 시퀀싱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라고 말씀드렸고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 레이어 1 프로포저의 권리를 사면 그 사람이 올릴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논의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 주신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냥 잠재적인 한계점 이 팀에서 생각하는 잠재적인 한계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제안한 네. 마지막 보험 구조요? 보험 구조. 네. 네, 우선 그 구조 자체가 되게 좀 단순해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의 이유는 우선
저희가 생각한 논지는 일단 이 리스크를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팀이 모든 옥션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토콜이 져야 한다는 게 일단 그 기본 원리에서 전개된 구조이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거지만 여기서 보면 0.09 이더 이상의 그 L2 MB를 추출이 가능해야지만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아마 그 에런 프로포저에게도 추출을 징수하면 한 0.04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긴 하는데 앞선 레이어 1 MEB를 통한 레이어 1 블록의 가치를 보면 평균값이 0.12도고 중앙값이 0.05도였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에서 추출하는 L2 MEB 양이 레이어 1과 거의 비슷해져야지만 이 구조가 가능해진다라는 전개로 논의 전개가 가능한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부분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미래의 블록 가격 산정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여기 슬라이드에서 궁금한 건데 그 보험비 지급 관련해서 그냥 굉장히 나이브한 저의 질문이 뭐냐면은 그 보험을 내는 사람은 내는 주체는 결국 그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싶어야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그 생각보다 빈번하게 예상한 거랑 실제 값이랑 굉장히 달랐고 그래서 약간 이들이 얼마나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려 하는지 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결국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싶어야 이게 더 잘 동작할 것 같았고 약간 실제로 이거가 도입이 되었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이들이 안 하고 정말 안 하고 싶어 할지 아니면 좀 한 반반일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리스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왜냐면 이 그래프를 만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보시면 가중합을 했을 때 블록의 가치가 1이더 이상이 되는 게 전체의 한 2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평균값으로만 0.1이더만 그걸로만 산정을 하면 25% 정도는 내가 사실 10배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참여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